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50% 증액 요구를 거부할 경우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공식 검토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CNN, BBC, 로이터 모든 글로벌 미디어가 일제히 긴급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방부가 예정된 후속 브리핑을 전격 취소한 겁니다. 이유? 추가 검토 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펜타곤 지하 3층, 출입조차 극도로 제한된 극비 분석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마이클 한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3세로 태어났지만 평생을 미군 전략 분석관으로 살아왔어요. 펜타곤에서 15년간 근무하며 동아시아 군사 전략을 담당해왔죠.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제 철수해야 한다. 제 논리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경제대국이 됐고 북한과의 군사력 격차도 압도적이며 더 이상 미국의 보호막이 필요 없는 나라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단 3주가 제 30년 인생과 모든 전문가적 확신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 3월 16일 오전 9시 정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리처드 헤인즈가 두툼한 파일을 회의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이미 끝났어.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유효기간이 완전히 만료됐다고 봐야 해. 헤인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국방부 고위 간부 스티븐 크로웰 중장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습니다. 동감입니다. 한국군이 우리 없이 실제 유사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제로에 가깝죠. 방어선 자체가 미국 시스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전직 CIA 한국 담당관이었던 피터장이 브리핑 자료를 넘기며 비웃듯 말했어요. 제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군 장비 구성의 무려 90%가 미국산입니다. 우리가 공급망 하나만 딱 끊어버리면 작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이건 동맹이 아니라 완전한 종속 관계죠. 회의실 곳곳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 역시 그들의 의견에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펜타곤 분석관 리사 맥케이가 가장 신랄한 한마디를 던졌어요. 솔직히 우리가 철수한다고 발표만 해도 한국은 3개월 안에 무릎 꿇고 울면서 다시 돌아와달라고 애걸복걸할 겁니다. 그냥 기다려보시죠. 그 순간 헤인즈가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라. 한국이 정말 우리 없이도 버틸 수 있는지 말이야.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3주 안에 상세한 현장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특히 한국군의 독자 운용 능력과 민간 차원의 대미 의존도를 정확히 파악해와. 모든 사람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따위는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무의식 중에 내뱉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지. 동맹국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것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를 말이에요. 3월 17일 오후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도착.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왔어요. 아마 낡은 시설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관료주의를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가방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 정확히 3분 47초. 미국 어떤 공항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속도였어요. 보통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는 3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벌써? 더 놀라운 건 출입국 심사였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여권 스캔부터 얼굴 인식, 지문 인식까지 모든 과정이 10초도 안 걸려서 끝났습니다. 심지어 여권에 도장도 안 찍더라고요. 출입국 심사관이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군사 관련 업무차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편안한 여행 되시고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연스럽고 친근한 반응에 저는 잠시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라면 군사 업무라고 하면 최소 3-4개의 추가 질문이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그냥 웃으며 보내주더라고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택시가 바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완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군 관계자시죠? 어떻게 아시죠? 기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표정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처음 한국 온 미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표정을 짓거든요. 어떤 표정이요? 놀란 표정이요. 한국이 자기들 생각보다 훨씬 발달했다고 놀라는 표정.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서울의 야경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빌딩들이 LED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이나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과는 차원이 다른 미래적인 세련됨이었어요. 우와! 이게 서울이야? 기사가 제 반응을 보며 또 웃었어요. 서울이 생각보다 괜찮죠? 아마 미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한국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인터넷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운로드 속도가 1기가를 넘더라고요. 미국에서 5분 걸리던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가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배가 고파서 룸서비스를 주문했는데 놀랍게도 20분 만에 따뜻한 한식이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전쟁 위기에 있다는 나라 맞나? 왜 이렇게 평화롭고 정상적이지? 그날 밤 워싱턴으로 보낸 첫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상보다 도시 인프라가 상당히 발달해 있음. 하지만 이는 표면적 현상으로 판단되며 군사적 역량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료됨.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정보가 얼마나 구식이고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제 모든 확신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릴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3월 18일 오전 8시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한국군과의 합동 시뮬레이션 훈련에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표준적인 나토 방식을 어설프게 따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최연수 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마이클 분석관님, 오늘은 특별한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한반도 지형과 기후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실전형 상황이에요. 시뮬레이션 룸에 들어서자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북쪽 산악지대가 3차원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더군요. 지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와 똑같이 재현되어 있었어요. 아, 이런 시설이 있었나?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령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가상의 적군이 북쪽 DMZ를 돌파해서 남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악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해요. 먼저 미군 표준 교리로 작전을 짜보시죠.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30년 경력의 미군 전략 분석관이니까요. 표준 방어 전술을 적용했습니다. 고지점 확보, 집중 화력 배치, 보급선 확보. 펜타곤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검증된 매뉴얼이었죠.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지. 첫 30분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제 부대들이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고 화력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역시 미군 교리는 완벽해.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기상 조건 변화. 짙은 안개 발생으로 가시거리 50m 미만. 순식간에 홀로그램 화면이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배치한 부대들 간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최대령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군 매뉴얼에는 이런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비책이 없었거든요. 1단. 안개가 거칠 때까지 현재 위치를 유지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적군이 안개를 이용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화면에서 적군 마커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제 부대는 고립된 채로 하나둘씩 포위되기 시작했습니다. 15분 만에 완전 패배였죠. 게임 오버. 아군 전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번에는 한국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최대령이 직접 지휘를 맡았어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안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이 산을 60년간 지켜왔습니다. 최대령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모든 계곡과 능선, 심지어 바위 하나하나까지 외우고 있죠. 안개는 우리에게는 친구지만 적에게는 적입니다. 한국군은 안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적군이 시야를 잃은 틈을 타서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산길을 훤히 아는 장점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간 인프라까지 전술에 포함시킨 거였어요.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통해 강북 지역으로 예비 병력 이동 중입니다. 뭐라고요? 지하철을요? 민간 교통망도 우리 군사 전술의 일부입니다. 적군은 절대 예상하지 못하죠. 심지어 날씨 예보까지 작전에 활용했습니다. 기상청 데이터에 따르면 3시간 후 안개가 완전히 걷힙니다. 그 시점에 맞춰 총공격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계산해서 넣고 있었어요.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제가 30년간 신봉해온 미군 표준 교리는 한국군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어요. 지형, 기후, 민간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전술 앞에서는 매뉴얼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최대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군 교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곳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 말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저 지도 위의 숫자와 통계로만 판단해왔을 뿐입니다. 용산을 떠나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미군이 떠나면 한국이 무너질까? 오늘 본 걸로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 3월 19일 새벽 5시 강원도 산악훈련장. 한국군의 실제 훈련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최연수 대령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권했거든요. 영하 12도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40kg 완전 군장을 메고 30km 행군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만만하게 봤어요. 저도 젊은 시절 미군 레인저 과정을 수료했거든요. 한국 징집병들 앞에서 창피당할 순 없지. 박성훈 상사가 안전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코스는 상당히 험합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시고 위험하면 즉시 신호 보내세요. 함께 훈련받는 병사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이재민 21세, 장도현 20세, 윤석우 19세. 모두 어린 친구들이었죠. 형, 괜찮으시겠어요? 이 코스 만만하지 않은데. 이재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미군 레인저 출신이야.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가파른 경사에 미끄러운 바위, 예측할 수 없는 기상 변화까지. 모든 게 변수였습니다. 첫 5km까지는 어떻게 버텼어요. 하지만 중턱에 이르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레인저 출신이라는 자존심이 있어서 억지로 버텼죠.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산길이 순식간에 미끄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젖은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비탈길로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나무에 걸려 멈췄지만 오른쪽 발목을 심하게 삐었습니다. 아! 비명이 절로 나왔어요. 그 순간 이재민이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발목을 삔 것 같아. 이재민은 망설임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군장에서 응급키트를 꺼내더니 놀랍도록 능숙하게 제 발목을 감쌌습니다. 마치 전문 의료진 같았어요. 장도현과 윤석우도 뛰어와서 제 40kg 군장을 나눠들었습니다. 형, 무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천천히 같이 가요. 박성훈 상사도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헬기 호출해야겠나요? 아니에요.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억지로 일어서려 했죠. 그런데 박 상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무리하다가 더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에서는 끝까지 버티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안전이 절대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간 지점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놀라운 건 병사들이 번갈아가며 제 옆에 남아있겠다고 한 거였어요. 형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죠. 괜찮으시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윤서구가 말했어요. 미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넓은 땅, 다양한 문화, 자유로운 분위기. 아이들은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오셨어요? 이재민이 물었습니다. 일 때문이야. 한국군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왔어. 어떠세요? 우리 잘하고 있나요? 장도현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해보니 놀라운 일들 뿐이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 순간 다친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봤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오후 헬기로 하산했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12시간 행군을 완주한 한국군 병사들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반면 미군 레인저 출신인 저는 완전히 탈진해 있었죠. 미군은 산을 장애물로 봐요. 저희는 산을 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군 중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들에게 이 땅의 모든 지형은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반면 미군에게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간 믿어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 강해진 나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20일 주한미군 기지 내 면담실. 철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집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과연 미군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여기 남고 싶어 할까요? 첫 번째로 만난 건 6개월 차 신병 존슨이었어요. 솔직히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는 너무 빨라서 정신없어요. 뭐가 빠르다는 거죠? 모든 게요. 배달 음식도 20분 안에 와요. 지하철도 2분마다 와요. 사람들은 항상 뛰어다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로봇처럼 빨라요. 미국이 천국같이 느긋해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1년 이상 복무한 병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2년차 병장 데이비스가 말했습니다. 전 좀 애매해요. 미국보다 편한 건 많은데 고향이 그리워요. 하지만 여기 치킨은 정말 예술이에요. 미국 가면 한국 치킨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슬퍼져요. 그런데 5년 이상 장기 복무자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10년차 중사 로드리게스를 만났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이 키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예요. 어떤 점에서요? 안전, 교육, 의료. 모든 면에서요. 제 딸이 한국 학교 다니는데 미국에서는 총격 사고 걱정 때문에 학교 보내기가 무서웠어요.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죠. 그럼 전역 후에도 여기 남을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제 딸이 한국어 완전히 유창해요. 미국 가면 오히려 적응 못할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싫어하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15년 차 상사 마이클 브라운의 말이었어요. 저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미국보다 살기 훨씬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브라운 상사가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어요. 치안은 비교 불가죠. 제 아내가 새벽 2시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해요. 교육은? 한국 아이들 수학 실력 보면 깜짝 놀라요. 의료는 어떻고요? 응급실 가도 몇 시간 안 기다려요. 교통은? 지하철이 정시에 와요. 인터넷은? 기가 단위로 터져요. 그럼 한 가지도 미국이 나은 게 없나요? 햄버거 크기? 그것만 미국이 커요. 브라운 상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코리안 드림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완전히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브라운 상사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우리 미군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뜻이죠. 아메리칸 드림의 완전 반대 개념이에요. 저는 무겁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철수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미군들이 한국 아주머니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서툰 발음이지만 소통이 완벽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젊은 병사에게 물었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온 지 4개월 됐는데 안 배우면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해서요. 마트 가면 할머니들이 영어 못해도 몸짓으로라도 도와주려고 하시거든요. 오후에는 가족 동반 장교들을 만났어요. 대위 제임스 스미스는 아내와 2아이를 데리고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학교 다녀요. 미국 학교보다 훨씬 좋아해요. 왜요? 친구들이 정말 많대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공부도 잘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다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한대요. 그의 아내 사라가 끼어들었어요. 병원비가 거의 안 나와요. 미국에서는 감기 걸려도 400-500달러 나왔는데 여기서는 10달러면 돼요. 응급실 가도 30분 안에 다 끝나고요. 그럼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임스와 사라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동시에 말했어요.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저녁에 혼자 기지 주변을 산책하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미군 병사들이 한국 동네 아이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함께 웃고 소리 지르며 즐기고 있었어요. 나이스 샤트. 잘했어. 생크유. 형 진짜 잘해요. 저런 모습을 워싱턴에서 본 적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명확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병사들의 말이 자꾸 머리에 맴돈다. 이건 단순한 복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수로는 워싱턴 정치인들의 책상 위 논리였고 실제 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군들조차 한국을 떠나기 싫어한다면 과연 철수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3월 21일 서울 시내 행정 업무 체험. 미군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구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공서 일 하나 처리하려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한국은 과연 어떨까요?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민원실을 찾았어요. 입구에서부터 놀랐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안내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이요. 아, 네. 3층 민원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서 번호표 뽑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3층에 올라가니 마치 은행 VIP 라운지 같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민원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기번호를 뽑고 앉았는데 예상과 달리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미국 같았으면 긴 줄이 있을 텐데 말이죠. 5분 후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로 가니 김민지라는 이름표를 단 20대 후반 여성 공무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서류는 다 준비해 오셨나요?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자 놀랍도록 빠르게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여권, 체류 자격 증명서, 사진. 모든 걸 체크하면서도 계속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컴퓨터로 뭔가를 입력하고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오고 사진을 붙이는 과정이 마치 공장 라인처럼 순식간에 진행됐어요. 다 됐습니다. 총 12분 걸렸네요. 김민지 주무관이 새 외국인 등록증을 건네며 뿌듯하게 말했어요. 벌써요? 정말 끝인가요? 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엄청 빨라요. 미국에서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김 주무관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보통 몇 주에서 몇 개월 걸려요. 정말요? 김 주무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그럼 너무 불편하시겠어요. 여기서는 당일 발급이 기본이거든요. 구청을 나오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12분 만에 모든 게 끝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인물을 만났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창업가 벤자민 리였습니다.
그는 2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AI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벤자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속도가 정말 미친 듯이 빨라요. 그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미국에서 6개월 걸릴 일을 여기서는 진짜 2주 만에 해결해요. 회사 설립부터 은행 계좌 개설, 사무실 임대, 직원 채용까지 모든 게 광속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빠른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할 때 미국에서는 서류 준비만 3개월, 심사에 6개월 걸려요.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하루 만에 신청 끝나고 결과도 2주 안에 나와요. 게다가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부족한 서류 알려주고 도와줘요. 벤자민이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강남역 근처 코워킹 스페이스였는데 시설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기본이고 회의실부터 휴게 공간, 심지어 수면실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임대료는 어떤가요? 실리콘밸리보다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 시설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리고 교통이 진짜 편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벤자민의 직원들을 만나봤는데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었어요. 모두들 한국에서의 업무 환경에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미국인 개발자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심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충치 치료도 거의 공짜고요. 야근할 때 택시비 지원도 있고 24시간 편의점에서 뭐든 살 수 있어서 엄청 편해요. 한국인 디자이너 박민수 씨가 덧붙였죠. 저녁에는 벤자민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강남역 주변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솔직히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정말 없나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벤자민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서 사업하는 게 모든 면에서 유리해요. 정부 지원도 미국보다 훨씬 많고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 일처리 속도가 광속이에요.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내도 한국을 완전히 사랑해요. 아이 교육 환경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원도 많고 안전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진짜 가족처럼 챙겨줘요. 그럼 계속 한국에 있을 계획인가요? 네. 회사가 더 성장하면 아예 본사를 한국으로 완전히 옮길 생각이에요. 아시아 진출 거점으로는 정말 최적의 위치거든요. 벤자민의 확신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12분 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는 행정 효율성, 창업가들이 극찬하는 사업 환경, 미국보다 나은 각종 인프라와 서비스들. 이런 나라가 과연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효율성에 있는 것 같았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 외국인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게 하는 포용력,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21세기의 진정한 국력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3주간의 조사 마지막 날. 저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한국이 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는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6.25 전쟁 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다는 것을. 그날 오후 워싱턴과 마지막 화상회의를 했어요. 헤인즈 안보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했나?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파트너입니다. 철수는 미국에게 전략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 3주간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놀라운 군사 전술, 미군들조차 선호하는 생활 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 균형 잡힌 외교 전략까지. 한국은 이미 우리가 보호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평등한 파트너가 되어 있어요. 데이비드 윌슨이 깊은 침묵 끝에 말했어요. 당신 보고서를 읽고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전초기지로만 여겨온 걸 이제 와서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철수로는 무기한 보류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저에게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 한국에 다시 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5년 후 정년 은퇴. 워싱턴에서 고문직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어요. 대신 서울의 방산기업 자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요. 멀리서 K 전차 훈련 소리가 들리고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후배 전략가가 한국 파견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고 가세요.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하세요. 당신의 모든 확신이 흔들릴 거예요. 사실 저도 처음엔 한국을 완전히 우습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3주 만에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에 온 게 아니라 한국이 저를 선택해 준 것 같아요. 미국인도 코리안 드림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작지만 강하고 빠르지만 섬세하고 현대적이지만 전통을 잃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와 함께 한다는 건 미국에게도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우리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라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